28쪽에 소설의 구성 요거 한번 봐보자. 28쪽에 소설의 구성. 자, 그럼 우리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소설의 구성을 다룰 수 있는 시점이랑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소설을 하고 있는지. 자, 그런데 이제는 소설의 구성을 좀 정리 한번 해볼 거야. 한 번에 얘들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이제 어떤 애들이 있구나라고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얘들아 지금 여러분이 바로 이제 첫 번째 중간고사 시험 범위의 대부분 채척전을 배우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홉혈례 구도로 남은 사내를 배우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장마를 배우거나 아니면 다른 작품을 또 이제 배우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기본적인 구성들 싹 다 보는 거니까 이런 구성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그 구성의 특성들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우선은 소설의 구성 자체는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게 뭐였냐면 발단, 전개, 위기절정, 결말 이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발단, 전개, 위기절정, 결말을 잘 문제 배우지는 않아요. 근데 중학교 때는 왜 이걸 배웠냐면 대부분 얘들아 소설 얘들아 몇 장이 이렇게 있어서 얘들아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는 여러분 아무리 길어봤자 1학년 것도 조금 길기는 해도 아무리 길어봤자 얘들아 위기절정 부분이거나 아니면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작품에 다 들어간 건 퍼생전이라는 작품밖에 없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발단, 전개, 위기절정, 결말을 수능에서도 다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시험에 거의 잘 나오지는 않는데, 근데 문제를 내면 이 내용을 풀어서 문제를 내죠. 이 부분은 여러분 어떤 내용이 제시가 되어서 갈등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지는 물어볼 수는 있어. 그래서 그 요 개념을 기억을 좀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한번 봐보자. 우선은 여러분 5단계니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이 얘들아 우리 만약에 그래프로 그려보면 요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발단의 구성이잖아요. 근데 시에서 배웠던 누구랑 모습이 비슷하냐면 기승전결이랑 좀 비슷하다. 그래서 여러분 기승전결이나 이런 구성은 모두 다 주제를 형성하는 구성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발단에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되냐면, 혹시 얘들아 구성의 3요소가 뭐뭐뭐였는지 기억나 얘들아? 구성의 3요소, 소설 구성의 3요소. 여러분 소설의 3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소설 구성의 3요소가 있어요. 이건데 여러분 소설의 3요소가 뭐뭐뭔지 혹시 기억나 얘들아? 주제, 문체, 여러분 그 다음에 구성이야. 이거야. 여러분 인물 사건 배경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물 사건 배경은 구성의 3요소야. 그래서 구성의 인물, 사건, 배경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시험에서 문제를 선생님들이 내시는 건 유형이 크게 5가지인 거예요. 1학년 때 여러분 소설에서 문제를 낼 수 있는 건 5가지야. 주제를 물어보거나 문체를 물어보거나 인물, 사건, 배경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위주로 내가 소설을 공부하면 되는구나 생각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지금 구성의 요소를 보고 있는 거잖아. 그럼 구성은 무조건 인물, 사건, 배경을 발단해서 다 소개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누굴 소개해주냐면 주인공이 누군지 인물을 소개해줘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가 어떤 배경인지를 제시해주는 게 바로 발단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건 시작해야죠. 그럼 여러분 사건이 시작된다라는 건 여러분 지금 뭔가 상황이 달라졌거나 아니면 갈등이 시작되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개 부분은 사건이 얘들아 조금씩 얘들아 어떻게 되냐면, 봐봐, 사건이 어떻게 되냐면 진행되는 부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건이 진행이 되고요. 사건이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 갈등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인물이 얘들아 소개를 해주기는 했지만 인물의 성격은 이 전개 부분에서 발달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기를 가볼게요. 여러분 위기는 위기감이 고조된다는 건 여러분 당연히 긴장감이 만들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긴장감과 갈등이 여러분 뭐가 되냐면 심화
조금씩 이제 얘들아 표면화됐던 게 좀 더 심화되는 부분을 갖게 된다. 자, 그러면 절정은 여러분 여기는 성격이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첫 번째, 제일 높거나 꺾이거나 이거거든. 여러분 제일 높다라는 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야 되는 거지.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여러분 사건이 국면이 전환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국면이 전환된다는 건 사건의 해결이 얘들아 해결의 방안이 마련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얘들아 사건이 마무리 단계로 내려올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해결은 여기서 드러나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갈등과 위기가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결말 부분에선 주인공의 얘들아 미안해 얘들아 인생이 결정돼야 돼. 인생이 결정되고 그리고 사건은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여러분 그 운수 좋은 날의 내용을 많이 압축해서 넣어놨거든 얘들아. 한번 읽어보고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발단이고 어느 부분은 전개고 어느 부분은 위기인지 요렇게 얘들아 표시 한번 해볼 거야. 표시해보고 이게 왜 발단이 되는지를 여기에서 찾아봐 얘들아. 응? 여기에서 한번 찾아봐. 한번 읽고 한번 해볼까 얘들아? 선생님이 여러분 다 읽고 나서 같이 한번 봐줄게. 응. 읽긴 다 읽었어? 선생님이 근데 그 나름 좀 약간 힌트를 넣어놨거든. 중략 부분까지가 다 그 부분이야 얘들아. 그래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이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줄은 여기가 발단이죠. 1번하고 2번 줄이 발단인데 이 발단은 여러분 뭐가 들어갔냐면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것 같지만 눈은 오지 않고 얘들아 비가 내린대요. 그럼 여러분 날씨가 어떤 느낌이냐면 얘들아 비 올 것 같은 눈비가 막 섞여 내리는 거야.
추운데 얘들아 비까지 내리니까 더 서슬이 얘들아 더 차가운 느낌이거든. 오히려 눈이 오면 얘들아 기온은 떨어져도 눈 때문에 약간 포근한 느낌이 있거든. 근데 비가 얘들아 눈비가 내리면 더 차가워. 더 얘들아 스산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배경을 여러분 제시를 먼저 해줬고, 그래서 여러분 배경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동소문 안에 인력 덕분 노릇을 하는 여러분 뭘 해주냐면 김첨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인물을 소개해줬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운수 좋은 날이었다라고 하면서 사건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한테 뭘 해주는 거야? 독자한테 왜 운수가 좋은지 이제 설명을 해주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사건도 여러분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세 번째 줄부터 여러분 이 다섯 번째 줄까지가 바로 여러분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얘가 여러분 우리 전개 전개가 되는데요. 이 전개에선 얘들아 뭘 하냐면 아내는 뭘 하라고 해 얘들아? 나가지 말라고 해. 근데 얘들아 남편은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잖아. 일하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갈등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 표면화가 되기 시작을 하네요. 갈등의 표면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김첨지의 성격이 나와. 아내한테 얘들아 막 여기 뭐 하냐면 막 된장하려 막 욕을 막 비속어를 막 쓰고 있잖아. 그럼 이 말을 하는 거를 통해서 인물의 보여주기 방식으로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는 거야. 아, 이 남편은 먹여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감은 있어 보이지만 근데 아내한테 좀 막대하고 아내를 얘들아 좀 이렇게 심하게 좀 대하는 그런 성격이구나. 이런 걸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정거장까지 가자는 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추적추적 내린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우리 위기 부분이에요. 왜 위기 부분이냐면 이 김첨지 마음속에 아내 안 죽었어. 아니야 불안해. 아니야 안 죽었어. 불안해. 마음속에 얘들아 뭐가 시작됐어? 내적 갈등이 시작됐거든. 내적 갈등이 엄청 심해진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적 갈등의 심화가 나타나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 위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방 안에 들어서면서 여러분 설렁탕 사왔거든요. 약간 이 사람은 야, 이렇게 욕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나쁜 거지만 약간 얘들아 그래도 아내를 계속 생각하는 마음은 있는 것 같아. 그치? 자, 여기 느낌이 있었다라고 하는 13번째 줄까지가 여러분 이제 절정 부분에 해당하는데 왜 절정 부분에 해당하냐면 여러분 아내가 어떻게 됐는지 얘들아 독자도 어때요? 긴장감이 확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긴장감도 생기고 아내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증이 심해졌다는 건 갈등이 최고조가 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갈등이 최고조가 되고 긴장감이 만들어진다. 근데 여러분 해결 방안은 사실 나오지는 않았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그러자 산 사람의 눈에서 여러분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러분 맨 끝까지 여기가 우리 이제 마지막 결말 부분인데요. 자, 여러분 이 결말 부분에서는 여러분 이 등장인물들 간의 운명이 결정이 됐죠. 왜냐면 아내는 죽었고 남편은 아내를 잃었으니까. 그래서 운명이 결정이 되고 여러분 사건 마무리됐어. 그럼 또 하나 갈등 해소됐어요. 근데 여러분 긍정적으로 해소됐어요? 부정적으로 해소됐어요?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비극적 결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으로 갈등이 해소되니까 왜냐면 여러분 내가 아내가 안 죽었어. 아니야. 죽었어. 아니야. 이런 마음이 왔는데 그 갈등 해소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비극적 결말을 갖는 건 부정적인 여러분 해결 방안이 나타났을 때 그렇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아래 선생님이 참고 문제 한번 만든 거 한번 봐볼까? 소설의 구성 단계는 항상 발단부터 결말까지 5단계의 순서대로 나타나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어떤 작품은 3단계만 있기도 하고요. 4단계만 있기도 해요. 또 여러분이 얘들아 교과서마다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 김유정의 봄봄이라고 하는 작품을 배우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 봄봄은 여러분 이거 순서 뒤죽박죽 섞였거든. 얘들아 절정 위기 절정하고 다시 또 위기가 나오고 또 결말이 나오는 경우거든. 그러니까 얘가 순서가 뒤죽박죽 섞이기도 해. 그래서 여러분 얘는 꼭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야. 그래서 X 표시해줘야지. 자, 그러면 여러분 29쪽도 한번 가볼게. 자, 여러분 29쪽에 가서 열린 결말과 닫힌 결말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여러분은 영화를 봤을 때 꽉 얘들아 이렇게 닫혀있는 영화가 좋아요? 아니면 결말이 얘들아 막 생각할 게 많은 게 좋아요?
친구들마다 다 다를 텐데, 그치? 왜냐면 명확하게 답이 떨어지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막 얘들 생각할 거리가 많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너무 생각하는 거 복잡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게 열린 결말과 닫힌 결말의 장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여러분 소설 속에서도 열린 결말에 대해서는 열린 결말 부분에서는 인물의 얘들아 운명이 결정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물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고 이야기가 중간에 멈춘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소설에서는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교과서에 이제 허생전이라고 하는 작품이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그 허생전의 허생이 막 얘들아 이완이라고 하는 얘들아 이렇게 사람한테 막 이렇게 싸붙여서 막 뭐라고 했다가 그 이완 장군이 다음날 갔더니 사람 사라져 버렸다 뭐 이렇게 해서 끝나거든요. 근데 사라졌는데 그 사람이 또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걸 열린 결말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막 여러분 좀 오래된 영화긴 한데 인셉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디카프리오가 나오는데 얘가 이거 팽 이렇게 돌리는 거거든. 꿈속으로 들어가는데 선생님이 해석했을 때는 얘들아 이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뭔가 핀이 돌아가거든? 핀이 돌아가니까 나는 그걸 꿈속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처음부터 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영화 전부가 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얘들아 멈추고 있을 때만 현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해석이 너무 다양한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해석본만 계속 보면서 얘들아 선생님은 사실 나는 열린 결말을 좋아해서 여러 막 찾으면서 막 공부하면서 막 보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 그런 작품들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열린 결말을 사용하면 사람들이 생각이 너무 다양해지니까 독자의 상상력을 제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상상력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건 선생님이 지금 자극을 준다라는 표현을 쓴 거야. 자극을 주고 그건 얘들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계속 머릿속에 얘들아 생각나는 걸 우리 얘들아 시할 때도 했었지? 여운을 만들어낸다고. 그래서 얘가 여운을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 근데 닫힌 결말은 결말 부분에서 서술자가 인물의 운명을 끝까지 설명하는 방식이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결말이 너무 확고해요. 결말이 확고하다는 건 여러분 주제도 명확하다라는 뜻이에요.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니까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죠.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독자의 상상력에 얘들아 이 여지를 심화시키는 게 아니라 제한을 시키고, 그리고 여운이 감소되는 역할을 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이러면 닫힌 결말 같은 경우는 이러면 독자의 상상력을 많이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 대신 명확해 주제가. 그래서 이러면 장단점이 좀 다양하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는 여러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또 구성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 우리 시간을 순서대로 흘러가는 시상정리 방식도 있었잖아요. 구성도 시간이 순서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이 순서대로 흘러가는 걸 순행적 구성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순행적 구성은 시간이 여러분 그냥 변함없이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방향이잖아. 변함없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인물의 유형들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 얘들아? 거기서 성격 변화가 없는 인물을 뭐라고 했더라? 평면적. 그래서 얘를 평면적 구성이라고 해. 똑같아. 이름이 똑같아. 평면적 구성이야. 변화가 없으니까 평면적 구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건을 여러분 어떤 순서대로 제시하냐면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제시를 해주는 거야.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제시한다. 자, 그러면 반대로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거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얘는 역행적이라는 표현은 잘 쓰지는 않고 거꾸로만 가든 거꾸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오든 그냥 여러분 소설에선 그냥 다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여기 역순행적 구성이 들어가고요. 자, 이 역순행적 구성은 여러분 시간이 뒤죽박죽 이렇게 섞이잖아요. 이러면 여러분 성격의 변화가 있는 인물을 뭐라고 불렀지? 입체적 인물이라고 했잖아. 얘도 입체적 구성이라고 하는 거야. 똑같아. 걔는 똑같아 얘들아. 변화가 있으니까 입체적 구성이야. 자, 그러면 얘는 이름이 하나 더 있어. 이러면 우리가 이제 수능에서 어떤 말들을 쓰냐면 시간이 얘들아 과거로 갔든 시간이 얘들아 내가 회상을 하든 시간이 전환이 생긴 거잖아요. 시간의 전환을
역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시간의 역전적 구성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역전, 입체적, 역순행적 다 똑같은 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과거와 현재가 작중인물이 얘들아 뭘 하냐면 회상을 하는 구조가 들어가 있으면 역순행적 구성으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서술자가 여러분 설명해주는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 주인공이 회상하는 장면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서술자가 몇 해 전이었다 이런 식으로 서술자가 얘기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 찾아주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시간이 당연히 얘는 전환이 되는 거죠. 시간이 전환이 된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29쪽에 얘들아 작품을 뭘 넣어놨냐면 얘들아 김유정의 동백꽃이라고 하는 작품을 넣어봤어. 그래서 여러분 얘는 선생님이 순서를 얘들아 좀 뒤집어서 좀 섞어놨거든. 요거를 여러분 시간 순서대로 한번 대여를 해볼 건데요. 자, 근데 여러분 요거 좀 어려워해서 여러분 여기 이번에 나흘 전에 생이질을 하는 것이었다라고 했잖아요. 생이질은 얘들아 시비를 걸었다라는 뜻인 건데, 그 시비를 여러분 이제 시비도 건 것도 있지만 여기 나오는 여자애가 얘들아 눈물을 흘려. 그 눈물을 흘리는 걸 남자 주인공이 생이질이라고 그냥 한 번에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 생이질은 시비 걸고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순서가 어떤 순서인지 한번 찾아볼래? 자, 얘들아 우선은 1, 2, 3번은 시간적 표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쵸? 자, 여기 1번에는 오늘이라고 하는 게 나왔고, 오늘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우리 수탉이 막 쫓기는 거야. 우리 수탉이 막 쫓겨서 얘들아 이 수탉이 막 쫓겨서 나 살려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얘들아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나흘 전 감자 사건이 있었대요. 그때 여러분 뭘 했냐면 나한테 와가지고 막 시비 걸고 눈물을 흘리고 갔다라는 거야, 이 여자애가. 그리고 3번은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날 저녁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선은 순서가 얘들아 2번이 제일 먼저 앞에 하고 그 다음에 3번이 그 다음 날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3번이 나와야 되고, 그게 다음에 1번이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2번, 3번, 1번 순서대로 나오고 4, 5번은 그 사이에 넣던지 뒤로 넣던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우선 2번, 3번, 1번 좀 띄워가지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4번을 봤더니 왜 너 우리 집 닭을 죽이니? 이렇게 물어봐. 그럼 어때? 하고 내가 일어서니까 이놈 자식아 누지닭인데? 라고 하면서 이 복장을 떠미는 바람에 다시 벌렁 내가 자빠졌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내가 생각을 해보니 너무 분하기도 해서 내가 또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남의 닭을 죽였으니 그러니까 집도 내쫓겨지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지금 이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뭘 했다는 걸 알 수 있어 얘들아. 이 여자애네 수탉을 죽인 거야. 그러면 수탉을 죽이고 나서야 그때서야 큰일 났다. 나 집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나서 얘들아 5번에 닭 죽인 건 염려하지 마라. 내가 안 잃을게. 이렇게 얘기를 한대. 그러면 4번하고 5번이 순서대로 본다면 4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5번이 위로를 해주는 부분이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4, 5번이 나오는데 왜 수탉을 죽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집 닭이 계속 뭐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쫓기고 있으니까 아마 죽이지 않았을까. 이거는 인과의 과정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면 순서는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원래는 여러분 이 소설은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뒤집박좀 좀 섞여 있어.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시간을 제대로 찾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니까 시간적 표현과 시간적 표현 말고도 인과적인 과정들을 생각을 해주면 여러분 이런 순서 바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액자식 구성도 한번 가보자 얘들아.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제한적 전지작가 시점 설명해주면서 제한적 전지작가 시점이다 이렇게 작품이 있으면 서술자가 바깥에서 인물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이 표시해줬잖아. 선생님이 얘들아 지금 설명하는 여러분들 네모들은 다 얘들아 사건 여러분 아니면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작품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가 네모가 2개가 있잖아요. 그럼 이 네모 2개는 사건이 2가지의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2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이야기 안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방식이에요. 이야기 안에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딱 이야기 안에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걸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뭐 같아 보이냐면 액자처럼 보이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바깥에 있는 게 액자의 테두리, 여기는 사진이나 그림을 넣을 수 있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액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은 바깥에 있는 이야기다 라고 해서 외부의 이야기라고 하고 그 외부의 이야기를 한자로 표현하면 여러분 외부가 외자에다가 이야기 화자를 쓰거든. 그래서 얘를 외화라고 부르고요. 이 안에 있는 이야기는 중심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는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내부 이야기라고 부르고 그걸 내화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외화 안에 내화가 들어가 있는 방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을까? 자, 이거는 외화가 있고 내화가 있으면 여러분 내화가 아까 뭘 만드는 이야기라고? 얘가 중심이래. 그러면 여러분 외화보다 얘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얘가 주제를 형성해주는 부분이에요. 내화가 주제가 되는 이야기야. 그리고 외화에서는 여러분 서술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외화의 서술자는 여러분 이 내화의 서술자로 등장할 수도 있고 내화의 또 다른 인물로 등장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예 얘들아 서술자가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서술자가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 같아질 수도 있고 다르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서술자가 여기에 다른 서술자나 혹은 여러분 동일 서술자가 들어가더라도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 어떤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냐면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내가 어디서 봤는데 누가 얘기해 주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 여러분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뢰성이 생겨요. 신뢰성을 만들기 위해서 액자식 구성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 아니 어제 여러분 그 뭐가 있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그 배우 생각이 이름이 안 나는데 무슨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얘들아 무슨 입시인가 무슨 뭐 면접을 보러 가는데 차가 계속 막히더래. 근데 왜 차가 막혔냐면 여러분 그 코끼리인가 무슨 낙타 때문에 낙타 때문이라고 했다. 낙타 때문에 얘들아 길이 막혀가지고 자기가 면접을 못 봤다 늦었다 막 이렇게 얘기한 게 있었어. 그 토크쇼에 나와서 사람들이 안 믿는 거야. 이 사람이 말했을 때에는.
근데 그걸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얘들아 다시 글을 올렸어. 옛날에 내가 뉴스에서 봤는데 그때 낙타가 길에 얘들아 얘네가 풀려가지고 우리에서 풀려나가지고 이 길에서 다니다 보니까 길이 막혔더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믿었다 얘들아. 그러니까 배우가 얘기할 때는 안 믿다가 얘들아 내가 뉴스에서 어디서 봤는데 이러니까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내가 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이게 뭐라고 하는 거야? 약간 가정에서 얘기하나? 뭐 하나? 이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어디서 봤는데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사람이 약간 군중심리거든 얘들아. 이게 약간 이 사람들이 말하니까 나도?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 믿게 만드는 효과를 더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술해서 여러분 신뢰성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사건을 객관화해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액자식 구성을 쓰는 이유는 무조건 여러분 어떤 여러분 신뢰감이나 이러면 객관화를 시켜야 되는 이야기의 사건이 있으면 이런 걸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아래 우리 빈칸 한번 좀 채워볼까 얘들아? 자, 서술자가 남의 체험이나 사건을 어떻게 해주는 경우들이 생기냐면 대신 서술해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디서 봤는데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액자의 구성은 전개되는 사건에 얘들아 뭘 하냐면 아까 개연성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여러분 개연성이라는 건 말이 되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독자에게 개연성과 여러분 이 객관화를 해줄 수 있게 해주니까 신뢰성을 부여해줄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참고 한번 보세요. 액자의 형태는 외화와 내화 사이가 엄격하게 경계가 있어야 한다. OX. 여러분 경계가 없어도 돼요. 경계가 없으면 더 어렵거든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얘들아 없는 게 나오면 이게 어느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야? 이걸 모르면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기도 해. 근데 대부분은 이제 알려주는 힌트는 있는데 대부분 여러분은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시점이 달라지고 있는 걸 찾으시면 돼요. 거의 액자식 구성은 시점이 거의 90%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시점이 달라지고 있는 부분을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찾는 방법이기도 해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 이 경계가 있을 필요는 없어. 그런데 그 경계를 여러분 선택지에 나온 어떤 표지로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시점이 얘들아 달라지고 있는 부분을 찾아주면 그러면 여러분 이거 내화구나. 여기는 외화구나. 이런 걸 찾아낼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시 한 인물이 다른 인물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서 과거의 사연이 드러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이야기 안에 과거가 또 있대. 그러면 이거는 액자식 구성이라고 봐도 될까? 맞아. 액자식 구성에 대한 설명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무슨 내용을 넣냐면 김동인이라고 하는 작가의 배따라기라고 하는 작품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 배따라기에서 우리 외화와 내화 한번 여러분 찾아보자. 선생님 아주 압축시켜놨거든. 나는 대동강에 놀러 갔다가 영유 배따라기를 부르는 그를 만나 그의 사연을 듣게 되었다. 이제 딱 나오지. 그의 사연을 들었다. 난 누구한테 들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 얘는 1인칭 무슨 시점을 사용하고 있는 거야? 관찰자야. 왜냐면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첫 번째 줄이 바로 외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는 원래 영유에서 어부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봐봐. 그가 들려주었다고 했는데 얘들아 그의 시점으로 얘들아 1인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는 이런 행동을 했다. 여러분 지금 3인칭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3인칭으로 서술하게 되었구나. 그러면 시점이 얘들아 1인칭에서 3인칭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부터가 이런 내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어부일을 하는 사람인데 아내가 남동생을 친절하게 대하자 이 두 사람을 의심을 해요. 이러면 이렇게 하니까 얘들아 이 남자가 뭔가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동생이 키도 크고 여러분 얼굴도 훨씬 잘생긴 거야. 마을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원래 형보다 나은 아우가 없다는데 이 집은 반대로 됐어.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형은 얘들아 뭔가 형도 얘들아 어부일을 하니까 이렇게 등치도 좋고 얼굴도 얘들아 그냥 준수한 편인데 동생이 너무 잘생기고 너무 키도 크고 얘들아 성격도 어떠냐면 사람들한테 되게 서글서글해. 성격도 너무 좋아.
좋아. 근데 형은 좀 약간 쌀쌀 맞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누굴 더 좋아할 수밖에 없어. 마을 사람이 동생을 좋아하니까 이게 약간 질투가 좀 생겼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내랑도 얘들아 이 동생이 아내랑도 당연히 형수님 얘들아 뭐 도련님 하면서 얘들아 이 도련님이 얘들아 훨씬 더 성격이 서글서글하니까 사이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의심한다는 건 질투를 한 거죠. 자, 그는 아내와 동생이 어느 날 온 매무새가 흐트러진 채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자 방 안에서 얘들아 옷이 막 흐트러져 있고 땀 흘리는 걸 보자 분노해서 아내와 동생을 때린 뒤에 내쫓아버려요. 그래 딱 보고 얘들아 단편적으로 보고 내쫓아버린 거야. 뭔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해. 그치? 근데 그 후 날도 너무 뭉치해서 쥐가 나오자 그는 아내와 동생을 공연하게 의심했다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러면 봐보세요. 쥐를 잡으려고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다가 옷도 흐트러지고 땀도 흘렸던 거였어요. 그러면 괜히 오해를 하게 된 거잖아요. 자기 자격지심 때문에. 그래서 아내는 얘들아 왜 죽었냐면 너무 모욕적인 거야. 남편한테 그런 오해를 받은 게. 그러니까 절벽에서 뛰어내려 버렸고 동생은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여러분 형수님이랑 자기랑 오해한 형도 믿지만 형수님이 이렇게 죽었잖아. 그런 죄책감도 사실 들어서 그래서 역류를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자취를 감추니까 이러면 이 형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누랑하는 동생을 찾기 위해서 20년 동안 방랑 생활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나를 위해 여러분 다시 나란 말 나오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가 여러분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내화가 돼야지. 여기까지가 내화야. 그러면 그는 나를 위해 배따라기를 한 번 더 불러주고 떠났다.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외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시점이 달라지는 부분들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한테 전해 들었다, 그렇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부분을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자, 이게 액자식 구성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랑 어느 부분을 또 이제 보냐면 자, 여러분 31쪽을 한번 볼게. 31쪽에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라고 하는 애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혹시 그 어렸을 때 애니메이션 보는 거 혹시 좋아했어 얘들아? 선생님은 지금도 좋아해. 자, 그러면 지금도 애니메이션 보는 거 좋아하는데 여러분 우리 TV 그 얘들아 저 극장판으로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아니면 여러분 진짜 애니들 보면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다 알 수 있는 거.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뽀로로 봤니? 뽀로로 봤니? 선생님 왜 뽀로로 봤냐면 우리 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우리 동생이랑 한 7살 때까지 제발 다른 거 봐주면 안 될까? 이렇게 해서 7살 때까지 죽은 세상자 그거랑 얘들아 그 라바 이러면 그 빨간색 벌레 나오는 거 정말 끔찍하게 봤어. 이러면 그걸 보면 얘들아 보면 주인공 똑같이 나오잖아. 어떤 에피소드든. 근데 얘들아 사건이 다 똑같아 달라? 다 다르다? 그럼 맨 처음에는 얘들아 뭐 하냐면 얘들아 공룡네 집에 가가지고 얘들아 뭐 쿠키도 구웠다가 또 아니면 얘들아 뭐 얘들아 썰매 타는 뭐 어디 갔다가 양치를 깨끗이 해야 됩니다 막 이런 내용도 나왔다가 사건이 다 다르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제는 똑같아요. 재밌게 사는 뽀로로의 친구들의 모습 이거거든? 그러면 이게 피카레스크 구성이야. 피카레스크식 구성은 여러분 인물이 똑같은 인물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든. 그래서 여러분 동일한 인물이 등장하는 각각의 독립된 이야기를 모아놓은 구성을 이거를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짱구도 마찬가지지 얘들아. 짱구 극잡한 애들아 어떤 걸 봐도 짱구랑 짱구 친구랑 짱구네 가족들 계속 나오잖아. 주인공 똑같잖아. 근데 여러분 사건은 어디는 얘들아 우주에 가서 얘들아 엄마 아빠 구하는 장면도 나오고 또 어떤 거는 얘들아 막 흰둥이랑 뭐 어디 가는 것도 나오고 뭐 이러면서 친구랑 농업 가는 것도 나오고 별의별 이야기 다 나오잖아. 그게 얘들아 이런 걸 독립된 이야기들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제 똑같아요. 짱구가 얘들아 되게 행복하게 어린 시절을 보내는 거. 이거 주제 똑같거든? 그러면 각 이야기는 여러분 주제가 무조건 하나로 묶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제로 묶인다. 그러면 이런 피카레스크식 구성의 모습을 선생님이 얘들아 모형으로 그려보면 아까 선생님 네모가 이야기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이야기는 적어도 얘들아 몇 개가 나와야 되냐면 무조건 여러분 3가지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야기는 여러분 3개 이상이 나와야 되고 각각의 이야기의 인물은 여러분 똑같아야 돼요. 인물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건은 여러분 달라야죠. 사건은 다 다르고요.
사건은 다 달라도 여러분 주제는 다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건 여러분 알고 있는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게 다 피카레스크식 구성. 아니면 여러분 그런 걸 해도 되지 얘들아. 우리 예능 프로그램들도 사실은 피카레스크식 구성이야. 예능에 얘들아 계속 예를 들면 아는 형님이 있어. 그럼 아는 형님의 얘들아 계속 게스트들은 달라져도 거기 나오는 패널들은 똑같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얘들아 뭐 해 얘들아 다 학교에서 얘들아 전학생이 오는 것 같은 사건. 사람들은 다 달라지긴 해도 사건 좀 달라져도 똑같은 이야기 계속 해주잖아. 그런 것들이 피카레스크식 구성이야. 근데 우리 이제 문학을 하고 있으니까 문학 작품으로 선생님 설명할게. 여러분 대표적인 피카레스크식 구성은 뭐냐면요.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종이에요. 여러분 이 소설이 대표적인 피카레스크식 구성인데 여기는 여러분 이 작품은 1부, 2부, 3부로 나뉘거든요. 1부에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다 난쟁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야. 근데 그 난쟁이 가족들 여러분 3부도 난쟁이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첫 번째 사건은 여러분 집이 철거당하는 이야기, 강제로 철거당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여러분 공장에서 여러분 부당하게 노동을 얘들아 당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옛날에는 얘들아 노동권이나 얘들아 노동의 얘들아 어떤 이런 규칙 같은 것들이 법으로는 있어도 그걸 잘 지켜지지 않았잖아. 그래서 아마 여러분 역사 시간에 전태일이라고 하는 사람 배울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 뭘 했냐면 얘들아 이 사람도 노동자였는데 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분신자살한 사람이잖아요. 그 이후부터 얘들아 이 노동권들이 바뀌기 시작을 했는데 그 노동권을 얘들아 보장받지 못하는 여러분 그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3부는 여러분 여기 이제 여자 여동생이 나오거든. 근데 그 여동생이 자기네 집이 얘들아 강제로 철거를 당하니까 부동산 업자들에게 약간 반강제식으로 여러분 자기네 집 문서를 얘들아 빼앗겨요. 근데 그 문서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얘들아 평생을 모아서 얘들아 다 가지고 있었던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순결을 이루면서 그 부동산 업자네 집에 가서 그걸 훔쳐서 와.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는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보면 사건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른 사건들이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주제 다 똑같아요. 1980년대에 우리나라 도시에서 벌어졌던 시민들의 얘들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에 대한 비판. 여러분 이 시대를 비판하는 거야. 그래서 70년대 80년대의 도시화와 산업화를 비판하고 있는 주제야. 그러면 주제는 똑같은데 여러분 사건 다 다르지? 인물은 똑같지. 이런 걸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여러분 시험은 피카레스크라는 말 안 써. 어떤 말로 쓸 거야? 독립된 이야기에 각각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의 주제를 형성하는 구성을 만든다. 이걸 풀어서 설명을 해버리는 거지. 여러분은 그러면 피카레스크식의 개념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거랑 같이 연결해서 옴니버스까지 선생님 더 설명을 해볼게. 옴니버스도 좀 비슷해 얘들아. 얘는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지금 생각 안 난다. 여러분 이병헌이랑 여러분 저 신민아랑 나온 배우 되게 빵빵했거든요. 김우빈이랑 나와가지고 제주도에서 찍은 드라마 있었는데 우리들의 블루스인가? 제목 맞나? 그거 있거든? 거기 보면 우리들의 블루스에 여러분 여러분 다 동네 사람들이야. 동네 사람들인데 어떤 에피소드는 여러분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에피소드는 얘들아 그 이병헌 어머니가 얘들아 아프셔가지고 이병헌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어떤 에피소드는 여러분 고등학생 남자 여자애가 얘들아 아이 가져가지고 그 가족들이 얘들아 어떻게 얘들아 갈등을 극복하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또 어떤 에피소드는 여러분 막 얘들아 김우빈하고 얘들아 되게 생각 안 난다. 하여튼 어떤 여자애하고 얘들아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분 똑같은 여러분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각각 이야기가 조금씩 어때요? 다르게 등장인물도 지금 다르게 나오잖아요. 이런 걸 옴니버스식이라고 해요. 그럼 다시 정리해보자. 옴니버스식은
인물이 얘들아 똑같진 않아.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해. 각기 다른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여러분 아까처럼 독립적인 여러분 짧은 이야기로 구성이 되는 작품이에요. 근데 얘는 피카레스크랑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주제는 똑같아야 돼요. 어떤 이야기든 여러분 주제가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이야기를 배치하는 걸 옴니버스식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화는 옴니버스식 영화들 되게 많아 얘들아. 그래서 배우들이 얘들아 2명씩 막 짝을 지어가지고 여러분 이야기 한 4개 정도가 얘들아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서술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야기 적어도 얘들아 얘도 3개 이상이 등장을 해야 여러분 옴니버스식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인물 A가 사건 A라고 하는 사건을 맡는 거야. 그리고 B라고 하는 인물이 B라는 사건을 맡고 C라는 인물이 C라고 하는 사건을 맡아. 단 모든 이야기가 주제가 동일해야 돼. 이런 걸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옴니버스식 구성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여러분 그런 영화들을 얘기하거나 드라마를 얘기하고요. 여러분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도 옴니버스식이에요. 왜냐면 봐봐요. 난쟁이가 쏘아올린 공이 얘들아 책 한 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책 한 권 제목이기도 하지만 단편 소설이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 개의 단편들을 모아서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작품을 쓴 거야. 그러면 그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고 하는 전체 작품 안에 단편 소설로 난소공이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작품에는 여러분 은강공장 이런 작품도 있고 어떤 건 메비우스의 띠라고 하는 작품도 또 들어가 있고 작품 안에 또 여러 개의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여러 개의 이야기에 계속 인물들이 바뀌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사건은 여러분 메비우스띠여서 얘들아 학생들에게 메비우스띠를 만들어봐라. 여기로도 얘는 막히지 않고 계속 얘 순환이 이렇게 돼.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주는 내용이 나오고 또 어떤 거는 여러분 아까 난소공처럼 난쟁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여러분 어떤 이야기는 여러분 은강공장에 얘들아 거기에서 있는 도련님 둘째 도련님하고 공장에서 여러분 그 법정 싸움을 하는 내용도 나오고요. 또 어떤 이야기는 여러분 얘들아 인물이 다 다양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건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주제 똑같아요. 1980년대, 70년대에 여러분 도시화 산업화의 문제점, 비판 이거거든요. 이런 걸 옴니버스. 아니면 원미동 사람들이라고 해서 얘들아 양기자. 여러분 양기자 작가의 얘들아 원미동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안에 옥상 위에 민들레꽃,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이러면 한계령 작품이 엄청 많거든요. 원미동 시인 작품 엄청 많거든요. 주인공 다 달라요. 근데 모두 다 그 사람들은 다 원미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주인공 달라요. 사건 달라요. 근데 여러분 다 똑같아요. 1980년대에 소시민들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 이게 주제야. 어떤 작품이든.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걸 옴니버스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피카레스크식이랑 옴니버스를 여러분 우리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두 개는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 독립된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독립된 이야기들 1, 2, 3 세 가지 이야기가 이상이 나와야 되고 여러분 그 다음에 차이점은 피카레스크는 동일 인물이지만 옴니버스는 다른 인물이 등장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잠깐 쉬는 시간 하고 뒤에 있는 걸 선생님이랑 조금 더 한번 또 보자. 자 얘들아 우리 그 다음 것도 볼게. 얘들아 우리 환문 구성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환몽할 때 몽자가 여러분 꿈몽자를 써요. 그래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 얘는 이야기의 구성이 어떤 구성을 갖고 있냐면 여러분 현실이 있고 그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가. 그 꿈에서 다시 현실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 환몽 구성은 현실 꿈 현실 이렇게 드러나는 걸 얘기하는데요. 자 여러분 왜 얘들아 꿈이라고 하는 공간을 왜 설정을 하냐면 꿈은 여러분 내가 못하는 걸 이룰 수 있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꿈꿀 때 얘들아 하늘 날아본 꿈 꿔본 적 있지 않아?
없어? 그 얘들아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 꾸면 키 크는 꿈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높은 데 떨어지거나 날아다니거나 선생님은 여러분 내가 내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얘들아 막 사는 그런 꿈들도 꾸기도 해. 이거는 사실은 현실에서는 일어나는 게 불가능하기도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꿈이라고 하는 곳은 현실에서 얻지 못하는 걸 얻어내거나 내가 현실에서 얘들아 채우지 못하는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학에서 욕망은 부정적인 말이 아니야. 여러분 문학에서의 욕망은 여러분 나의 소망, 바람이야, 바람. 그러니까 여러분 문학의 욕망은 부정적인 말이구나, 나쁜 거구나 이게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말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이런 공간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문 구성의 얘들아 이 구성도를 한번 보면 얘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총 5개의 단계가 나타나 있어야 돼. 자, 어떤 단계가 있어야 되냐면 제일 먼저 현실 나와야지. 근데 이 현실에서 아까 얘들아 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그 단계를 무슨 단계라고 하냐면 들어갈 입자에다가 꿈자를 써서 입몽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입몽 단계는 찾기 쉬워 얘들아. 어떻게 하면 돼?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서 꺼봤더니 다른 세상이었다. 막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으면 꿈속으로 들어간 거잖아. 그치? 그래서 꿈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꿈에서 나와가지고 현실로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실로 나올 때는 여러분이 나올 때 들어갈 입자를 썼으니까 출몽이겠구나 생각하는데 출몽이 아니야 얘들아. 출몽이 아니라 각몽이라고 해야 돼. 각자가 깨달을 각자를 써야 돼. 그래서 여러분 깨달을 각자를 써서 현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 학문 구조 같은 경우는 어떤 게 포인트냐면 이게 포인트인 거야. 꿈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야. 꿈이라는 공간에서 현실로 나올 때 여러분 그냥 출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 주제가 무슨 주제를 갖는 경우들이 많냐면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자, 그럼 이것도 선생님이 얘가 네모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 자, 여러분 현실이라고 하는 이야기 안에 현실 안에 그 안에 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사실은 여러분 이 환문 구성 누구랑 모습이 똑같아? 액자식. 그치, 액자식이랑 똑같아요. 다만 여러분 이 안에 있는 내화가 공간이 어디만 들어가 있으면 돼? 꿈이라는 공간만 들어가 있으면 돼. 그래서 액자식이랑 똑같은데 내화만 꿈이다. 이러면 여러분 이거는 환문 구성이야. 환문 구성하고 액자식은 똑같은 말이야 얘들아. 똑같은 말이라기보단 환문 구성이 액자식에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4번을 보자. 주인공이 꿈속에서 얘들아 어떤 인물로 되기도 하냐면 얘는 새로운 인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새로운 삶을 체험을 하고 나서 꿈에서 깨어나서 여러분 깨달음을 얻는 구성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또다른 깨달음을 얻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몽유록계 소설이나 아니면 여러분 몽자륙의 소설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개념을 써놨는데 환문 구성을 쓰는 소설의 양식이 2가지가 있는 거야. 몽유록이랑 몽자륙 소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몽자륙이랑 몽유록을 우리 한번 비교를 좀 한번 해보자 얘들아. 여러분 이 몽유록 소설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현실과 꿈을 여러분 어떤 세계로 인식하냐면 얘네들은 얘들아 거의 별개의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여러분 이 별개의 세상으로 인식을 한다는 건 뭐냐면 현실과 꿈이 다른 공간인데 현실에 살고 있는 내가 꿈속으로 내가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직접 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인물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냐면 꿈속에 있는 인물하고 현실에 있는 인물이 똑같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내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동일인물로 들어가 있어야 해. 왜 동일인물로 여러분 들어가야 이게 왜 몽유록이 되냐면요. 몽유록은 여러분 주제가 정해져 있거든요. 어떤 주제라냐면 아까 같이 얘들아 깨달음을 얻는 이야기 구조가 아니라 얘는 무조건 현실을 비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원생 몽유록, 달천 몽유록 여러분 고전소설 중에 몽유록이라고 하는 작품들이 있는데 걔네들 여러분 다 시대적 배경이 단종과 세조에 대한 이야기.
왜냐면 신을 비판할 수 있지 얘들아. 왜냐면 자기 조카의 자리를 빼앗았잖아요. 아니면 병자호란, 인조가 얘들아 굴욕적인 얘들아 사과를 했잖아요. 그럼 아니면 임진왜란. 다 얘들아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굴욕을 당했거나 아니면 문제점이 되는 것들을 얘기할 때 여러분 이 몽유록의 소설을 쓰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현실에서도 비판하고 있는데 꿈속에 들어가서도 그 사람들이나 아니면 역사적인 내용이나 현실을 비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모습으로 그대로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야 비판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여러분 찾기 쉬운 게 뭐냐면 제목인데요. 몽유록의 소설인지 아닌지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여러분 제목에 몽유록이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월생 몽유록, 달천 몽유록 이런 식으로 몽유록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근데 몽자룡의 소설은 현실과 꿈을 모두 뭐라고 생각하냐면 참 더덥다. 꿈이라는 것도 참 인생 참 덧없는 거구나. 이러면 덧없다라는 감정이 여러분이 아직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걸 무상하다라는 감정이야. 무상. 이러면 참 별로 인생에서 여러분 무상함을 느끼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참 덧없다라는 감정이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러려니 하는 마음. 그리고 아니면 이러면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고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 이런 것들. 아직은 여러분이 뭔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감정이긴 할 것 같아. 왜냐면 이거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나라가 망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거나 아니면 여러분 내가 어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 때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막연한 감정으로만 알고 있는 개념일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내가 현실에서 살든 꿈에서 살든 내가 경험한 건 다 쓸모가 없더라 이런 느낌을 받는 걸 얘기를 해. 그러면 이때 얘들아 얘는 인물이 어떤 인물로 이렇게 들어가냐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꿈속에서 내가 다른 인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현실에서 내가 경험한 모습하고 다르게 내가 꿈속에서 다른 삶도 살아보는 거야. 부유한 삶으로도 살아보고 가난하게도 한번 살아보고 내가 얘들아 뭔가 가치 있는 것도 해보고 얘들아 내가 욕망을 충족도 해보고 욕망에 좌절도 해보는 거야. 다른 삶을 살아보니까 다른 인물로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인생은 어차피 나이 들면 죽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제가 무슨 주제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인생 무상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함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얘는 찾을 때 얘도 여러분 제목을 갖고 찾거든요. 제목에서 몽이 들어가 있으면 돼요. 몽으로 끝나면 돼요. 구운몽 아니면 얘들아 몽무몽 이런 식으로 끝나면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몽유록이랑은 조금 제목에서 바로 구분되는 거지. 근데 이제 가끔 제목에 얘들아 몽이나 몽유록이 안 들어가 있는 작품들도 있을 수는 있어.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면 돼? 인물이 그대로 들어가냐? 인물이 다르냐? 이것만 여러분 구분하면 좀 쉽겠지,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아래 조신설화를 한번 넣어봤어요. 자, 조신설화 얘들아 선생님 지금 이게 전문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니까 전문을 다 보여줘야 되니까 여러분 좀 보기 힘들어서 여러분 글자 좀 작으니까 여러분 그 지문 그냥 보면서 같이 봐. 자, 이러면 신라 때 조신이라고 하는 승려가 기문에 따를 연모해서 여러분 원래 스님도 이제 얘들아 개종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스님들은 여러분 사실 이제 결혼을 하거나 이성에 대한 관심을 거의 안 갖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을 연모했대요. 뭘 갖고 있냐면 세속적인 욕망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연모하는 게 세속적인 욕망을 가진 거고, 그래서 낙산사 관음보살 앞에 나가서 그 여인과 인연을 맺게 달라고 빌기 시작한 거야. 스님인데 부처님 저 제발 그 사람이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빈 거죠. 그래서 그러다 몇 년 뒤에 그 여인은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해버렸고, 그럼 여러분 욕망이 어떻게 됐어 얘들아? 좌절돼 버린 거지. 욕망이 얘들아 좌절이 돼 보니까 조신은 여러분 법당에 가서 관음보살이 자기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원망하면서 날이 저물도록 슬프게 울었다. 그러다가 자다가 지쳐서 얼마 뒤 선잠이 잠깐 들었다. 여러분 잠이 들었단 말 나오지? 여기가 그러면 무슨 단계야 얘들아?
인몽. 이게 인몽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인몽 표시한 이 부분은 현실. 그럼 이제부터 뭐가 나오는 거야? 꿈속 이야기야. 자, 이제 꿈속 이야기 한번 보자. 갑자기 김 씨의 딸이 조신에게 다가오더니 일찍부터 조신을 사모해서 잊지 못했다고 고백을 하더라. 이에 조신은 기뻐해서 그 여인과 고향에 돌아가서 부부의 연을 맺고 40년 넘게 살면서 자식 5을 두었다. 그러나 점점 가난해져서 이 식구들을 이끌고 구걸하러 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그러던 중 15살이 된 큰아들이 굶어 죽어서 길가에 묻히게 되었다. 또 10살 된 딸이 여러분 이 동냥질을 하러 가다가 구걸하다가 개에게 물려 들어눕자 부부는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여러분 자기네 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이 어린 자식들이 굶어 죽거나 얘들아 개에 물려 죽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얘들아 그 헛된 욕망 때문에 사랑 중요하긴 한데 얘들아 이 사람들은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괜히 사랑한다고 해서 이런 욕망 때문에 결국 내 새끼들 다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든 거야. 그래서 그리고 아이들을 각각 2명씩 데리고 뿔뿔이 흩어졌다. 왜? 그래도 여러분 5명, 6명이서 먹고 사는 것보다 둘둘 이렇게 나눠서 얘들아 가면 그래도 얘들아 이 사람들은 입이라도 그래도 줄어드니까 먹을 게 더 그래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하자 해서 결국 헤어진 거야. 그럼 꿈속에서의 얘들아 경험은 내가 괜히 헛된 욕심을 부렸다가 아 이게 헛된 욕심이 쓸모없는 거였구나 이거를 여러분 뭐 한 거예요? 깨닫는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호련히 꿈을 깨니 그럼 여러분 여기에 호련히 꿈을 깼대. 그럼 이 부분이 무슨 단계가 돼야 되는 거야? 깨달음을 얻고 일어났으니까 강몽 단계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강몽 단계예요. 자, 그래서 희미한 등불이 아른거리는 밤이었고 수염과 머리가 하얗게 새 있었다. 그럼 여러분 봐봐. 하룻밤밖에 안 지났거든?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하얗게 샌 거야. 그럼 이거는 얘들아 꿈속의 일이 여러분 거짓은 아니었고 실제였다는 거잖아요. 부처님이 얘들아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꿈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깨닫고 마치 100년의 괴로움을 겪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내 속을 탐하는 마음을 싹 다 정리를 해버렸다. 그 뒤로부터는 얘들아 세속적인 욕망을 버렸다는 거야. 그럼 뭘 깨달은 거야 얘들아? 인생무상 느낀 거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작품은 여러분 인생무상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감정을 느끼게 되게끔 깨달음을 느끼게 만들고요. 근데 그러니까 인물은 여러분 바뀌지는 않았어. 왜냐면 이게 얘들아 우리나라 거의 최초의 얘들아 한몽구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거든. 여러분 딱 봐도 얘들아 인생무상을 주제로 하고 있으니까 몽자루 소설이기는 한 것 같거든. 근데 우리나라 최초의 작품이니까 아직은 미완성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몽유록과 몽자루의 성격이 둘 다 섞여 있어요. 인물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주제는 인생무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여러분 한몽구성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인몽 강몽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이해됐지? 자 그럼 넘어갈게. 자 여러분 일대기적 구성을 가자. 자 여러분 일대기적 구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1학년 때 무조건 배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서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 여러분 홍계활전을 배우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어떤 학교는 여러분 허생전을 배우는 친구도 있고 어떤 학교는 여러분 천책전을 배우는 학교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영웅의 1대2적 구성은 1학년 때 거의 필수적으로 꼭 나오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우리 모의고사는 여러분 고전소설을 읽다 보면 이게 거의 고전소설의 70%가 이 영웅의 1대1적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옛날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 했나 봐. 이 영웅에 대한 이야기가. 근데 이 영웅의 이야기가 우리나라에만 쓰인 건 아니야. 지금도 쓰이고요. 여러분 서양에서도 쓰여요.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구성 쫙 얘기해 줄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아이언맨이나 스파이더맨 같은 거 생각해봐. 그 영웅 얘들아 히어로물들 있잖아. 히어로물들도 똑같아. 이거는 인류 전체가 공통으로 쓰고 있는 구성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구성은 너무너무 중요해서 여러분 이 7개 단계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제일 먼저 누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냐면 영웅이 들어가야지. 영웅적 인물이 들어가는 거야. 자, 영웅적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할 때 쓰이는 방식이고요. 여러분 어떤 작품에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고전 소설에서 많이 쓰여요. 근데 현대에서는 안 쓰이는 건 아니야. 현대에서도 쓰이기도 쓰여 얘들아. 자, 주인공이 얘들아 어떤 이야기를 다루냐면 일대기. 이러면 일생이죠. 일생. 일생 동안의 일들을 초점을 맞춰서 쓰는 거예요. 그게 7개의 단계가 순서대로 나타나는 작품도 있고 이게 얘들아 뒤집어져 섞여 있고 반복되는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7개 단계 알고 있으면 여러분 다음에 무슨 내용 나올지 바로 알 수 있어. 자, 여러분 선생님이랑 우리 1번부터 한번 쭉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제일 먼저 여러분 영웅이 태어나기 전에는요 영웅의 엄마 아빠부터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엄마 아빠는 이런 사람인데 아니면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것부터 설명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 고귀한 신분이 나오죠. 고귀한 신분. 여러분 혹시 주몽신화 내용 혹시 좀 아세요 여러분? 주몽 그걸로 선생님 설명해 볼게. 여러분 주몽의 엄마 아빠가 누구냐면 엄마는 여러분 하백의 딸이야. 하백이 누구냐면 수신의 딸이거든요. 여러분 신의 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엄마는 여러분 하백의 딸이고 그리고 여러분 아빠는 여러분 천재의 아들이에요. 천재가 누구냐면 옥황상제야 얘들아 하늘의 신. 그러면 여러분 이 천재의 아들이 만나서 주몽을 낳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유하와 해모수라고 하는 사람이거든. 그 두 사람이 얘들아 사랑에 빠져서 여러분 이 주몽이라고 하는 애를 낳은 거지. 그러면 엄마 아빠의 신분이 어때 얘들아 아주 높잖아요. 왜냐면 신의 자식들이 만나서 신들이 결합해가지고 자식을 낳은 거잖아요. 그쵸? 그럼 보세요. 아빠는 어디서 왔어요? 천재의 자식이니까 하늘에서. 그 다음에 엄마는 수신의 딸이니까 물이잖아. 물이니까 엄마는 어디서 온 거예요? 땅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옛날 이야기들에서 아빠는 하늘에서 왔다고 하고 엄마는 땅에서 왔다고 하는 이야기가 주몽신화 말고도 다른 작품에도 많이 쓰여. 단군신화도 그렇거든. 단군신화에서도 얘들아 여러분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거든. 환인 있고 환웅 있고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환웅은 하늘에서 내려왔고 근데 여러분 당군의 엄마는 누구야? 웅녀잖아. 근데 웅녀는 어디 살고 있어? 곰이었으니까 땅에서 살고 있었잖아. 모두 얘들아 이런 옛날 이야기들에서 여러분 이 엄마 아빠의 얘들아 신분을 얘기할 때 아빠는 하늘, 엄마는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이야기의 소재가 작품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의 소재를 우리는 여러분 문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티프라고 얘기한다. 여러분 영화에서 모티프는 동기를 얘기하지. 동기라는 뜻이잖아. 글을 쓰게 된 동기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소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한자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야기의 소재라고 해서 화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기 화자의 소재 소자. 그래서 여러분 천부지모 모티프, 천부지모 화소를 사용하여 이런 말들인 거야. 알겠지? 근데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신의 자식일 수는 없잖아. 영웅들이.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 고위층 자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여러분 고위 관리직의 얘들아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재상이다. 아니면 아버지가 영의정이었다. 아버지가 얘들아 뭐 제후였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태어나는데 여러분 주몽 어디서 태어났어? 아래서 태어난단 말이야. 여러분 이게 아래서 태어난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여러분 뭐가 들어가냐면 여러분 기이한 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경우는 봐봐. 근데 주몽만 여러분 아래서 태어난 게 아니야. 여러분 박혁거세도 아래서 우리나라 얘들아 최초 이제 얘들아 그 시조들 얘들아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면 김할지 같은 경우도 김시성의 얘들아 시조 다 아래서 태어났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아래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구조가 또 반복되네. 그걸 계란할 때 얘들아 알란자 날생자를 써서 난생 모티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티프를 쓰고요. 근데 여러분 이 아래서 태어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태어난다고 하냐면 사물로 태어난다고 하는 거야. 그것도 말이 안 되긴 한데 자 그래서 사물로 태어난다고 하는 거야. 사물 모티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울전이라고 하는 고전 소설이 있어요. 금령전이라고도 하거든요. 엄마가 아이를 낳았는데 금방울이 태어난 거야.
너무 놀라잖아. 금방울을 타니까 엄마가 너무 놀래서 그 아이를 얘들아, 그 아이는 아니지. 그 금방울을 얘들아 호수에다가 던지고 집으로 막 뛰어서 와.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집에 와봤더니 금방울이 있어. 그것도 무섭지 얘들아? 얘가 금방울이 온 거야. 자기가 알아서. 그러니까 얘가 신령스러운 애였던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하늘에서 벌을 받아가지고 금방울로 태어난 거야. 약간 얘들아 어렸을 때 봤던 개구리 왕자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뭔가 저주에 걸려가지고 벌을 받고 얘들아 이렇게 변신해 있다가 좋은 일을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뿅 변하는 이런 이야기거든. 그런 이야기도 들어가기도 하고 뭘로 태어나나 수박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도 있고 얘들아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말이 안 되니까 여러분 뭘 쓰냐면 태몽을 꾸었다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를 태어날 때 아마 부모님이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태몽 꿔줬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 그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여러분 그 선생님은 딸을 내시거든요. 딸 내시는데 선생님 바로 밑에 그 다음에 얘들아 이 셋째 동생인 저 정은생까지 엄마가 다 무슨 꿈을 꿨냐면 다 구렁이 꿈을 꿨어. 이만한 구렁이잖아. 이만한 구렁이 있잖아. 이 구렁이가 막 몸을 막 칭칭 감거나 아니면 계속 쫓아오는데 뱀이 막 이만한 뱀이 오니까 무섭잖아 얘들아. 근데 엄마가 무섭지 않고 계속 얘들아 이렇게 안고 오거나 아니면 얘들아 감은 상태로 막 어디를 갔대. 막 이런 꿈을 꿨대. 근데 이제 막내는 사실 아들 낳으려고 엄마네가 이제 막둥이를 낳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태몽을 꿨어. 근데 막둥이 꿈도 구렁이 꿈을 꾼 거야. 그러니까 또 딸이구나. 엄마가 또 딸이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나왔대. 어른들 말로는 큰 구렁이는 여러분 여자아이고 조그만 실뱀이 남자아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엄마 막 울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 어렸을 때 내가 기억나는 건 그런 태몽을 꾸는 거야. 근데 영웅들의 태몽은 용, 호랑이 막 이런 꿈들을 꾸겠지. 그런 꿈이나 아니면 여러분 누가 내려오냐면 하늘에서 선녀랑 신선들이 내려와가지고 얘네들을 맞이해주고 아이를 낳을 때 얘들아 아이에게 얘들아 목욕도 시켜주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야. 다 비현실적인 것들이지 그렇게 기이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얘가 태어나봤더니 애가 너무 잘생겼어. 너무 예뻐. 능력도 뛰어나. 3살부터 말하고 얘가 5살부터 활 쏘고 이런 주몽도 5살부터 활을 쐈는데 백발백중이었대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하늘에 어느 날 해가 2개가 떠 있었대요. 얘가 7살 때 활을 쏴서 해 하나를 떨어뜨렸대요. 말이 안 되지? 얘가 고조몽이 그랬대. 그러면 여러분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고전 소설에서 특히 이렇게 영웅들은 얼굴도 이쁘고 잘생겼고 여러분 능력도 뛰어나잖아. 이런 인물 유형들을 제자가인형 인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인물을 제자, 여러분 능력, 재능이 뛰어난 사람, 가인, 예쁘고 잘생긴 사람 이런 형 인물이 여러분 들어가는 거야.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번째 갈게요. 여러분 4번째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영웅이 능력이 뛰어나도 아직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 어릴 때 항상 뭘 해봐야 되냐면 위기와 시련을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몽 여러분 알로 딱 태어났을 때 여러분 왕이 봤더니 너무 놀라니까 얘네들을 돼지 우리에다가 넣었어. 돼지들한테 먹으라고. 근데 돼지들이 막 피해 다니다는 거야. 마구간에 넣었는데 말들이 막 피해 다닌대. 그리고 여러분 막 길가에 버려놨더니 강아지들하고 새들이 날아와서 얘를 이렇게 부화시킬 수 있게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줬대. 그러면 여러분 뭘 하냐면 여러분 버리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부모에게나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버려지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이. 혹은 부모를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겠죠. 전쟁이 나가지고 부모 손을 잡고 피난 가는데 손을 놓쳐가지고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부모에게 버려지거나 부모를 잃어버리는 이야기의 모티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걸 기아 모티프라고 해. 아니면 여러분 어렸을 때 얘들아 나쁜 사람들한테 자기랑 여러분 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쫓기는 거예요. 쫓기는 이야기를 다루거나 아니면 여러분 죽을 뻔한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런 위기들은 여러분 뭔가 누구에 대한 위기냐면 그냥 한 개인에게 닥칠 수 있는 위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이제 위기 실현 2번 나올 거거든. 얘는 개인적인 실현과 위기가 나오는 거야.
개인적인 실험과 위기가 나타난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누가 필요하다? 조력자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5번째 여러분 조력자가 필요한데요. 이 조력자는 여러분 유형이 선생님이 얘들아 크게 3개로 나눠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 누구냐면요. 초월적 존재. 여러분 하늘의 신이 도와주는 거예요. 용왕님이 도와주거나 아니면 여러분 뭐 부처님이 도와주거나 이런 경우고, 두 번째는 아주 얘들아 신분이 높거나 아니면 여러분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고위 관리직을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도사님들 있잖아. 도사님들이 막 무술도 가르쳐주고 병법도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요. 모티프를 하나 더 찾을 건데, 아까 얘들아 주몽이 버려졌을 때 얘들아 누구들이 얘들아 사실 도와줬냐면 개들, 새들, 그 다음에 얘들아 돼지들, 말들이 와가지고 얘네들 따뜻하게 이렇게 보살펴줬다고 얘기를 했잖아. 동물들이 양육을 해주는 거야. 어린애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수탕전이라고 하는 여러분 작품에도 보면 수탕이가 얘들아 5살 때 부모님이랑 전쟁에서 얘들아 길을 잃어버리거든. 그 길을 잃을 때 얘들아 사슴들이 새들이 내려와서 학이 막 감싸주고 안아주고 밥 얘들아 먹을 거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해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 얘네들은 영웅적인 인물이니까 동물들이 양육해주는 모티프들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럼 조력자들이 동물들이 조력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훌륭하게 이제 성장했어요. 조력자의 도움으로 훌륭하게 성장하니까 얘들아 다시 한번 위기와 시련을 겪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위기와 시련이 여러분 막 3-4번씩 겪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1번씩만 겪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위기와 시련을 막 10번씩 겪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 이 위기와 시련은 2번째 나오는 경우는 여러분 대부분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반란이 일어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이런 경우들은 대부분 다 나라의 위기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 위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2번째 위기 시련은 사회적 위기가 들어간다. 그럼 이제 맨 마지막은 여러분 얘는 이제 훌륭하게 성장했으니까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서 이러면 이 위기와 시련을 무찌르면 되는 거지. 극복, 승리, 아니면 위협을 달성하는 거야. 이렇게 위협 달성.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결말이 얘네가 승리하잖아요. 영웅들이. 그럼 결말이 해피엔딩이 나와야 돼요? 아니면 새드엔딩이 나와야 돼요? 해피엔딩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학교에서 옛날에 서술형에 해피엔딩이라고 썼더니 선생님이 그거 틀렸다고 했어. 왜냐면 얘들아 한국어가 아니 그게 어딨어. 한국어가 아니라고 틀렸대.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냥 행복한 결말이라고 쓸게 선생님도.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결말을 가지고 있다. 자, 근데 행복한 결말이기도 하고 주제도 미리 찾을 수 있어. 얘들아 영웅들은 대부분 착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들이야? 착한 사람들이야. 그러면 나쁜 사람들을 무찌르고 착한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되는 거잖아. 그걸 우리는 권선징악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야. 그래서 이야기의 구조가 너무 뻔한 거야. 그래서 만약에 얘들아 우리가 고전소설에서 시험 부분이 이 부분이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 다음에 나올 내용 미리 예측할 수 있잖아 얘들아. 무조건 조력자가 도와주겠다. 조력자가 도와줘서 얘가 훌륭하게 성장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또 위기 시험 겪겠구나. 이거 여러분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전소설은 용어 자체가 어렵기는 하지만 이게 무슨 내용인지만 파악이 좀 되면 다음에 이런 내용 나오겠네? 다음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겠네? 내용이 너무 뻔하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 드라마도 보면 드라마도 얘들아 다음에 무슨 내용 나올지 대충 알잖아 얘들아. 왜냐면 너무 구조가 이 클리셰가 딱 뻔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조응전을 넣어놨거든. 그 조응전에 얘들아 우리 번호 좀 매겨보자. 얘들아 7개의 단계 한번 있는 거 다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선생님 크기 좀 작으니까 여러분 보면서 같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중국 송나라 문제 때 공신 조정이니 이러면 이 글의 제목은 조웅전이야. 그러면 영웅이 누구가 돼야 돼? 조웅이 얘들아 영웅인데 조웅이랑 성이 똑같은 사람이 들어갔어. 조정이. 그럼 얘가 누구의 아빠일 거야?
조웅의 아빠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신하래? 공신이래요. 그럼 아버지가 착한 사람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아버지가 얘들아 선인이 되는 거고 간신 이두병 여러분 이 간신 이두병이 그러면 아버지를 여러분 아버지랑 대항하는 악인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주면 되죠. 자, 이 이두병의 참소로 아버지가 은독자살을 하게 되자 얘들아 아버지가 뭐가 됐어? 얘들아 아버지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이 그러면 풍비박산이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은독자살은 여러분 네 번째죠. 위기. 조웅의 위기. 근데 여러분 아버지는 공신이라고 했고 얘들아 그러면 관직에 나간 사람인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는 고귀한 신분이겠네. 고귀한 신분. 자 조정인의 아들 조웅의 후환이 될까봐 두려웠다. 왜냐면 아들이 혹시 복수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두병은 조웅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럼 여러분 조웅을 죽이려고 했다는 건 조웅이 또 뭘 겪은 거야 얘들아? 또 위기를 겪는 거야. 누군가에게 쫓기고 죽음을 얘들아 지금 경험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조웅 모침의 꿈으로 인해서 조웅은 목숨을 구하게 되고 어머니와 피신을 하게 된다. 이후 문제가 세상을 떠나자 이두병은 태자를 귀양을 보내고 제위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이두병이 반역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럼 사실은 몇 번이 나왔냐면 6번이 나왔어요. 사회적인 위기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순서는 뒤집박죽 섞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조홍모자는 월경대사를 만나 산속으로 들어가게 됐고 그럼 여러분 이 사람 때문에 얘들 안전하게 피신한 거네. 조력자. 자, 그리고 조홍은 15살에 출세를 결심하고 철간도사를 만나서 병법과 무술을 배웠다. 그럼 여러분 철간도사, 조력자. 자, 조홍은 모친을 만나러 가는 중에 장진산의 집에 머물다가 그의 딸 장소저와 백년가약을 맺었대. 그럼 봐봐 얘들아. 장진사니까 진짜 이 사람도 얘들아 양반이고 높은 사람이란 말이야. 이 사람이 얘들아 얘를 걷어들여줘서 자기 사위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네 집이 풍비박산을 했는데 이 사람의 사위가 됐으니까 얘들아 어때? 집안이나 아니면 여러분 자기의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 거니까 이 사람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고위관리자나 도사인 여러분 조력자. 자, 서번이 위국을 침공하자 여러분 봐봐 서번이라고 하는 여러분 오랑캐들이 위국을 침략했대요. 다른 나라가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6번 위기.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서번군을 격파하고 이두병의 협박에 시달리던 태조두부예요. 얘들아 이 시련과 위기를 얘는 이제 훌륭하게 성장했으니까 뭐 하고 있어 얘들아? 극복하네. 그치 극복하죠. 자 그럼 조홍은 서번왕을 항복시키고 이두병이 임명한 지방관리들을 차례대로 처치하면서 위국으로 들어가 위왕과 연합해서 황성을 쳐서 이두병을 베고 그럼 여러분 이두병을 베면 계속 전투를 한 거야. 그리고 태자를 구출해서 또 등극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행복한 결말 결국은 승리.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조홍의 능력, 조홍의 얘들아 어떻게 태어나는지는 안 나왔지만 여러분 선생님이 너무 압축시켜 놓은 거니까 사실은 여러분 안 나오긴 하지만 이 영웅의 1대적 구성이 대부분 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여러분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어떤 구성도 또 이제 보냐면 사파시 구성을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사파는 뭐냐면 여러분 이때 사파는 여러분 우리 중간에 이야기 안에 중간에 들어가 있는 그림을 사파라고 하잖아. 얘는 그 화자가 그림 화자가 아니라 중간에 삽입된 이야기 화자였어. 그러니까 이야기 안에 짤막하게 이야기가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액자식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근데 액자식이랑은 다른 게 액자식 구성은 내 화가 안에 이야기가 여러분 어떤 거를 형성하는 이야기여야 했어. 주제를 형성하는 이야기여야 했지. 근데 여러분 여기는 이 이야기가 너무 짧게 들어가다 보니까 얘는 주제를 형성해주는 이야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액자식 구성이랑은 좀 달라. 자 그럼 정리해보자. 얘는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짤막한 이야기를 서술자의 의도에 의해서 대열하는 걸 사파식 구성이라고 하고요. 사파는 이야기 속에 끼어들어간 짧은 이야기를 얘기를 해요. 자, 사파는 중심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요. 왜냐면 주제를 드러낼 수가 없죠. 그런데 주제를 얘들아
만들 수 있게는 도와는 줘요. 그러니까 주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주제를 형성하는데 기여는 해줄 수는 있어. 그래서 여러분 얘는 주제를 드러내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대놓고 주제는 건 아닌 거고. 자, 주제를 뒷받침하는 여러분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이야기를 사파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파로 제시해서 그래서 이 사파된 이야기는 상징성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제목들이 나이 드니까 생각이 안 나. 선생님이 두 사람이라고 하는 여러분 소설이 있어. 키가 큰 사람하고 키가 작은 사람이 우연히 이제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내용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의도치 않게 얘들아 그 추운 겨울에 여러분 어디 마을까지 갑니다 해서 동행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얘들아 자기 어렸을 때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인 것처럼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토끼 이야기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얘기를 해줘 옆에 사람한테. 그러면 여러분 봐봐 거기 그럼 이야기가 뭐 들었냐면 토끼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잖아. 근데 그 토끼의 이야기는 여러분 주제랑은 상관없어. 이 작품은 여러분 동행을 통해서 인간애를 느끼는 걸 얘기하는 건데 토끼에 대한 이야기는 인간애랑은 상관이 없는 내용이었거든. 근데 거기에 상징적 의미가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트라우마나 이 사람 속의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그 사람이 알아차릴 수 있게 도와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직접적으로 주제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주제를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거야. 자, 전체 이야기와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둘 이상의 사건이 얘들아 뭘 하고 있냐면 독립성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사파가 들어가 있으면 이 사파를 여러분 시험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내냐면 짤막한 일화를 제시하여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거나 짧은 에피소드를 사용하여 이렇게 문제를 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에피소드, 일화, 사파 다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여기 얘들아 황순원의 너와 나만의 시간이라는 작품을 넣어놨어.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선생님이 우선은 이거 앞부분의 내용을 한번 보여줄 테니까 얘가 주제랑 상관이 있나 없나 한번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 여기는 주대위라고 하는 사람하고 현중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김일병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3명이 등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 딱 봐도 지금 군인들이란 거 알겠어 얘들아? 대위, 중위, 일병 이런 말 썼잖아. 그리고 계급이 같아야 달라요? 다 다르죠. 얘는 3사람이 여러분 한국전쟁 때 얘들아 낙오가 된 거야. 같은 편에서 낙오가 돼서 같은 아군의 편에 이제 빨리 복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전투는 게릴라전을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주대인의 얘들아 이 부대는 게릴라전을 하는 부대야. 그러니까 여기 치고 빠졌다가 갑자기 쫙 여기 갔다가 여기 빠졌다가 이러면서 전투를 하는 거라서 계속 아군의 진지가 한 곳에 정착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옮겨 다녀요. 그러니까 그곳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들이 얘들아 걸어 다니면서 찾을 수는 있는데 근데 그럼 주대위가 다리에 총상을 입은 상태거든. 그럼 이 사람이 걷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얘랑 얘가 업고 다녀야 돼. 근데 여러분 이날 여름이거든. 여름에 얘들아 이 사람을 업고 산 비탈을 얘들아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혹시나 적군을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군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적군을 만나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가야 되는 상황이고 먹을 거 얘들아 먹을 게 있을까 없을까? 낙오됐으니까 먹을 것도 사실 구하기가 힘드니까 개구리 잡아먹거나 뱀 같은 거 잡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정말 아주 열악한 환경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야. 이때 여러분 주대가 총상을 입고 다닐 때 여러분 그 위에 여러분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보자. 바로 눈앞에 풀썩거리는 흙바닥에 개미구멍이 하나 나 있었다. 그는 누구에게 명령받은 것도 아닌데 이 개미구멍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얘들아 낙오가 돼서 아군의 진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개미구멍을 지켜야 되는 이런 이야기가 사실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자 개미구멍 이 이야기부터 여러분 사파가 시작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볼게요. 개미구멍으로 언제부터 흑빛과 같은 누런 개미떼가 연달아 기어 나오고 있었는데 거기 같은 빛깔을 하고 있는 커다란 왕개미 한 마리가 구멍이
입구에 서서 조그만 개미들이 나오는 족족 주둥이로 목을 잘라버리는 것이었다. 삽시간에 개미 시체가 쌓였고, 근데 그거는 개미의 시체는 아니었고 그대로 누렇게 뜬 흙으로 화해해버리는 것이었다. 그러고 보니 한없이 넓은 불모의 황야도 이렇게 하나하나 목이 잘린 개미떼의 시체로 이루어졌는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여전히 누렇게 뜬 하늘에는 황달이 뜬 태양이 떠 있었고, 그 밑에 그는 오도 가지 못하고 개미 구멍을 지키고 서 있어야만 했다. 여러분, 비현실적이죠. 여러분, 개미, 여왕개미가 아니라 개미를 다 이렇게 일일이 죽이는데 얘네가 흙으로 다 변해서 이 넓은 황야가 다 개미 시체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가 여러분 사파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는 개미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 개미들의 죽음은, 개미는 사실 누굴 얘기하고 있냐면 그냥 군인들. 그럼 군인들, 전쟁으로 인해서 얘들아 목숨을 어떻게 했어 얘들아? 그 꽃다운 청춘들의 모습, 그 대부분 다 젊은 사람들이잖아. 젊은 사람들이 얘들아 전쟁터에서 피 흘려서 죽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개미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개미가 누구에게 의해서 죽었어요? 왕개미에 의해서 죽었죠. 근데 여러분, 왕개미는 사실은 원래 개미들을 낳아준 엄마일 거 아니야 얘들아. 얘를 키운 건 아니지. 얘들아, 얘네들을 이끄는 여왕개미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왕개미가 뭘 하냐면요, 여러분, 이게 누구냐면 이 군인들을 얘들아 이렇게 다스리고 군인들을 얘들아 아우를 수 있는 높은 사람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쟁을 얘들아 일으킨,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얘들아 전투에 참여하지도 않았고는 이 아래에 있는 얘들아 그냥 우리 얘들아 시민들만 가가지고 얘들아 전투에 참여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전쟁을 얘들아 기획한, 전쟁을 여러분 일으킨 여러분 이 시내나 아니면 여러분 그걸 일으킨 여러분 높은 뭐 사령관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얘들아 이 젊은 군인들을 얘들아 이 아래에서 다 죽게 만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죽어. 모든 얘들아 군인들이 다 죽고 있어. 근데 얘네들도 지금 어떤 환경이 얘들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현중이는 자기 등을 누르고 있는 주대위의 중량을 자꾸만 늘었다. 왜냐면 얻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달갑지 않은 중량을 제거해버리는 일은 하나밖에 없었다. 주대위 자신이 어서 삶에 대한 미련을 단념해버려야 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뭐 하길 바래? 주대위가 빨리 죽길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뭔가 그래도 자기가 인간으로서 남이 죽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속에 얘들아 이런 사파의 생각들을 하게 됐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의 심리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지. 그럼 봐봐, 거기 아래 봐봐. 그럼 사파의 기능을 볼게요. 주인공의 일화를 사파 형식으로 전개해서 개성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주인공의 일화는 아니잖아. 그냥 비현실적인 이야기니까. 그러면 여러분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 사파를 통해서 인물의 상황이나 심리나 주제를 암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죽음을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군인들이 얘들아 이렇게 죽음에 얘들아 전쟁터에서 이렇게 죽고 있다. 이런 상황을 다 보여주고 있으니까 얘가 답이 돼야겠다. 그치? 자, 사파를 통해서 인물의 성품 안 드러나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 과거의 추억을 사파적으로 끼어들어서, 여러분 과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답은 2번이 되는 거야. 이런 걸 사파라고 얘기를 해 얘들아. 자, 그럼 넘어가서 여러분 선생님 여로형 구성도 한번 가볼게. 자, 여러분 여로형 구성은 여러분 소설이 인물의 얘들아 뭘 드러내냐면 여행 과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여행 과정을 여러분 한자로 여로라고 얘기를 해요. 약간 공간의 이동 같은 느낌이다 얘들아. 그치? 왜냐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니까. 자, 얘는 여러분 이번에 선생님 조금 이따 해보고, 여로형 구성은 어떤 이야기의 구성을 가지고 있냐면 이야기 안에 사람들이 어디선가부터 출발을 해. 그럼 이 출발지가 있고 A라고 하는 공간, B라고 하는 공간, 뭐 N번째까지 이런 공간을 계속 거쳐서 여러분 도착지에 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근데 여러분 이때 선생님이 N이라고 써놓은 이 도착지에는 여러분 사실 출발지랑 같은 곳일까요? 다른 곳일까요? 다른 곳에 왔죠? 다른 곳에 오는 여러분 결말을 낳는 작품도 있고 다시
출발지로 오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의 경우는 여러분 내가 새로운 곳에 도착했으니까 새로운 어떤 의지, 새로운 깨달음 이런 걸 얻어내는 주제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출발지에서 출발지로 다시 돌아온 거야. 이 경우는 여러분 다시 두 가지의 결말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여러분 첫 번째 출발지가 부정적인 공간이었어요. 근데 부정적인 공간에 다시 부정적인 공간 또 오면요. 얘가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얘들아 출발한 곳이 부정적인데 여러분 다시 그 지점으로 돌아왔다는 건 개선되는 게 아니라 한계를 답습하겠다라는 뜻인 거야. 이게 만세전이라는 작품이거든. 여러분 거기 남자 주인공이 여러분 이 일본 동경에서 얘들아 뭐 하고 있냐면 공부를 해요. 근데 조선이 얘들아 우리나라 나라를 빼앗겨도 뭐 그만 자기 사는 거에 얘들아 별로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거든. 얘들아 조선이 얘들아 이렇게 얘들아 일본인들에게 짓밟혀도 자신은 얘들아 돈 많고 그러니까 별로 그걸 개의치 않아.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생각으로 일본에 있는 거잖아. 근데 아내가 죽었다는 말을 들어서 아내의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본 동경에서 시모노세키로 부산으로 그 다음에 얘들아 전주로 서울로 이렇게 가요. 그 여행을 떠나는 과정에서 자기가 조선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모욕적인 경험을 많이 해. 그리고 조선의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네? 이걸 처음 느껴본 거야. 그럼 여러분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으면 어때 얘들아? 이 사람 막 독립운동가가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 투쟁, 막 인식의 전환에서 막 투쟁하려고 하거나 막 이렇게 변하는 경우들이 많잖아. 근데 그 사람 아내 장례 끝나고 다시 동경으로 가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당시의 현실에 어떤 개선을 하려고 하거나 당시 현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저항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작품에 한계가 나타나는 거야. 알겠지? 아니면 여러분 출발지가 긍정적인데 긍정적인 곳으로 다시 올 수가 있잖아. 그 경우는 여러분 내가 다시 안정적인 삶으로 돌아오는 거야. 안정적 삶. 그런 작품들도 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경우는 여러분 출발지로 되돌아오는 거잖아요. 그게 2번이거든요. 여러분 여행 과정에서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게 바로 원점 회귀형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야. 원점 회귀형 구성이라고 해.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 구성까지 좀 설명을 했거든.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고 복습 좀 해주고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 그 37쪽부터 여러분 그 40쪽까지는 문제는 풀 수 있어. 아직 개정 안 되긴 했지만 다 풀 수 있게 선생님 해놨거든. 그래서 그거 여러분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여러분 내신은 23일부터니까 이번 평일까지는 여러분 원래 시간 그대로 하시고 23일부터 여러분 바뀐 시간으로 오시면 돼요.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